네, KBC 특별기획 교양 강좌 AI 시대 내가 만드는 세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KBC와 스마트 인재 개발원이 함께 시민들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AI 특강. 오늘이 바로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최근에 정부가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언하고 모든 국민들이 AI 시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AI 대전환 시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AI 시대의 길잡이가 되어줄 세 번째 강연. 네, 스마트 인재 개발원의 황혜도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전 국민이 쓰는 AI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된 스마트 인재 개발원의 황혜도 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중심 도시 광주에서 이렇게 대학생 분들이나 아니면 취업 준비생 분들 그리고 또 일반 시민 분들이나 기업분들 대상으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LG전자 DX 스쿨 그리고 또 광주에 있는 인공지능 사관학교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외형이나 성격 때문인지 몰라도 약간 수염난 따뜻한 로봇 선생님으로 불리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AI에 대해서 많은 지식들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한번 얘기 나눠볼 거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 속에 들어온 AI가 얼마나 파급력 있게 퍼져 있는지 이걸 좀 한번 알아볼 내용인데요. 먼저 아마 여러분 이런 기사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2명 중에 1명꼴로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10명 중에 1명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라는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속이나 업무나 아니면 교육 등에서 AI를 뺄 수 없는데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인공지능이 많이 파급력 있게 퍼지기 시작한 시점은 바로 23년도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23년에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서비스인지 아실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챗 GPT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챗 GPT는 오픈 AI가 만든 인공지능 대화형 AI 서비스로 22년도 11월에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에 처음 나왔지만 사람들이 처음에는 약간 이 성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몇몇 사람들이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많은 SNS나 이런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고 23년도부터는 많은 대중들한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챗GPT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좀 공부하거나 지식 습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챗GPT랑 서로 질의응답하면서 뭔가 질문하고 습득하는 걸 많이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제가 모르는 새로운 개념이나 아니면 용어들이 등장을 하면 GPT한테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GPT한테 요 용어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줘. 아니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예시, 뉴스 같은 걸 같이 찾아줘 하면서 지식을 습득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아무래도 교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논문 같은 걸 좀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이 특히 인공지능 분야는 진짜 하루가 다르게 많이 쏟아집니다. 그럼 그걸 제가 다 일일이 읽어볼 수 없으니까 GPT와 함께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GPT한테 논문을 넣고 좀 요약본을 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잘 이해했는지 나한테 좀 퀴즈 내줘 하면서 저한테 질의응답하는 형태로 제가 학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저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교환을 작성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강의랑 어떤 주제의 강의를 좀 받게 되면 무슨 내용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GPT를 이용하면 좀 그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축소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 일상생활 속에서 제가 진행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유튜브 채널 저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유튜브 콘텐츠를 좀 기획하거나 제작할 때 이 GPT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저도 이제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하면은 당연히 이제 조회수 같은 게 잘 안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콘텐츠를 해야 좀 잘 나올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GPT한테 제가 GPT야 내가 이런 유튜브 콘텐츠 좀 도전하는 콘텐츠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까를 물어봤더니 몇 가지 키워드를 쭉 던져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이제 눈에 띄었던 게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성심당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성심당은 어디 있는지 아실 거예요. 대전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빵집이죠. 거의 이제 대전은 성심당이 지배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빵집입니다. 그래서 성심당에서는 매번 이렇게 시즌마다 맛있는 이제 케이크들을 출시하게 되는데 그 케이크 출시될 때마다 매번 사람들이 줄 서서 구매해가는 그런 진풍경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키워드로는 요즘 여러분들 많이 건강에 관심 가지시면은 이 러닝 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러닝을 이제 즐겨서 하는데요. 이 러닝 키워드와 성심당 오픈런을 합쳐서 컨텐츠 하나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성심당에서 좀 과일 크레이프 케이크를 새롭게 하나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신상품이어서 마침 저도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제가 또 그쪽으로 출장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숙소에서 성심당까지가 한 7km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7km를 뛰어서 그 케이크를 사러 가는 과정을 컨텐츠로 찍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평상시에 나왔던 조회수보다는 한 7배에서 8배 정도 좋은 성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획을 할 때, 컨텐츠를 만들 때 아이디어를 얻는 면에서도 굉장히 GPT가 좋은 역할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를 실제로 이제 일반 대중분들이 얼마나 썼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통계치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전 연령층에 거쳐서 21년도보다는 23년도에 AI 활용률이 엄청나게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AI 상승률을 더 극대화시켰던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생성형 AI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생성형 AI라는 기술이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가장 큰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게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이 인공지능 기술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들을 흉내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처럼 행동하고 또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처럼 움직이는 이런 기술들 저희가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지식을 습득하는 기술이거든요. 이걸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기계학습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 아마 학창 시절에 공부해 보셔서 좀 이런 공부 습득법 같은 거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깜지라고 해서 어떤 단어를 외우고 싶으면 종이에다 엄청 많이 썼던 학습법을 썼었거든요. 그것처럼 사람들은 다양한 학습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컴퓨터도 다양한 학습 방법론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걸 연구하는 분야가 머신러닝 분야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학습 방법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핵심적으로 활용되는 기술은 사람의 뇌 구조를 모방한 딥러닝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은 사람의 뇌가 동작하는 그런 원리를 모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복잡한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학습을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딥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다가 지금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GPT 같은 어떤 컨텐츠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생성형 AI 기술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하시게 되면 어떤 음성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텍스트 같은 것들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생성형 AI 관련해서 23년도보다 현재 24년 5년도에 사람들의 인식이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관련해서 좀 실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생성형 AI를 25년도에 한 95% 정도가 다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23년도 대비해서 인식이 훨씬 좋아졌다. 처음에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편해졌다라는 답변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생성형 AI가 그만큼 많이 활용이 되는데 당신의 일상과 업무에서 얼마나 많이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대다수의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통계치에 답변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인공지능,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아마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의식,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도 한번 경험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아마 여러분들 가장 첫 번째로 기억나시는 패러다임 변화는 바로 모바일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핸드폰이 발전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간 앱스토어 같은 것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일상이 많이 바뀌게 됐죠. 보통은 저희가 이제 어떤 기록을 남기게 되면 노트 같은 걸 이용해서 펜으로 작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모바일 시대가 등장을 하면서 더 이상 펜을 들고 다닐 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필요하면 노트 앱을 다운받아서 노트에다 작성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행위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 패러다임이 첫 번째로 일어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영상 관련된 컨텐츠들이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 세대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패러다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검색을 할 때 이런 네이버나 구글 같은 이런 검색 엔진에다가 물어보고 제가 직접 찾는 걸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뭔가를 알아보고 싶으면 유튜브를 검색을 한대요. 그러면 유튜브에 지식 관련된 정상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내가 따로 브라우저로 이제 검색 엔진으로 검색을 하지 않더라도 영상으로 뭔가 지식을 습득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뭐 구직 정보, 요리하는 거, 심지어 사람 관계까지도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시청을 하고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 변화처럼 이제는 우리가 맞이하게 될 패러다임은 AI를 활용하는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이나 업무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다 AI로 대체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진 편집, 정보 검색, 영상 제작, 그리고 업무 자동화까지 모두 다 AI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 편집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진 편집을 한다고 하면은 과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좀 멋있는 그런 편집 툴, 예를 들면 포토샵 같은 거 있죠. 포토샵 같은 편집 툴을 익혀야만 사진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합성이라는 거 그거 전문가만 할 수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AI한테 부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내가 그런 툴을 배우지 않더라도 AI한테 여기 있는 사람 지워줘, 아니면 여기에 있는 물건을 만들어줘 라고 요청만 하면 AI가 해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완전히 인식이 바뀌었죠. 내가 무언가를 배워야 된다, 내가 어떤 툴을 새롭게 다운받아야 된다, 이런 관념에서 벗어나서 무조건 다 그냥 AI를 통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그 AI에 관련된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24년도에는 주로 어떤 위주였냐면 뭐 글쓰기, 그리고 이미지 만들기, 그리고 영상 만들기 같은 이런 큰 카테고리의 범주의 서비스들만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25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나오죠. 그리고 특히 그 서비스들이 더 세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의 전문 AI, 그 다음에 3D 영상을 만드는 전문 AI, 그리고 PPT를 만들어주는 AI. 그래서 어떤 큰 도메인에 해당되는 AI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업무별로 AI가 등장을 하는 거죠. 앞으로는 여러분 일상에서 쓸 더 많은 AI들이 등장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좀 제가 관심 있는 분야들 위주로 좀 몇 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노트북 LLM이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AI 서비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나 아니면 생각을 같이 누군가 나누고 싶을 때, 이런 때 쓰면 굉장히 좋은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이제 대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도구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학습을 하고 싶으면은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PDF 파일이라든지 워드라든지 아니면 TXT 파일로 어떤 글이나 이미지 같은 정보들 파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정보를 요 노트북 LM이라는 서비스에다가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이 노트북 LM이 그 자료를 싹 검토를 해서 여러분한테 요약 정보를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GPT처럼 혹시 이걸 가지고 나한테 Q&A 질문해 줄 수 있어? 하면 Q&A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또 음성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오디오 설명본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팟캐스트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음성으로 변환한 다음에 출퇴근길에 아니면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길에 그냥 들으면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지원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시험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해요. 왜냐하면 많은 지식을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습득할 수 있으니까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BO3라는 건데, 얘는 이제 크리에이터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차 아니죠? 차 아닌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뭔가 수술을 한다거나 요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도자기를 빚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질감 없이 그럴듯한 자연스러운 영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서비스가 BO3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사실은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이런 생성형 AI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 생성형 AI로 만든 영화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우리 최근에도 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방송 중에서 좀 재연해주는 방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연하는 방송을 이런 생성형 AI로 완전히 대체해서 송출했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잘 활용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사례는 여러분 이제 음성을 복제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슈퍼톤 플레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아마 여러분 이전에 방송에서 한번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 우리 터틀맨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좀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의 목소리를 복원해서
영상과 노래를 만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걸 진행했던 회사가 이렇게 슈퍼톤 플레이라는 베타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바로 한번 해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짧게 녹음하시더라도 바로 복제해서 결과물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오늘 좀 이걸 복제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렇게 처음에 우리 슈퍼톤 플레이 들어가면은 녹음을 해야 되는 대사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사인데 굉장히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 대사를 녹음을 합니다. 저 동굴 속에서 들리는 소리는 뭐지? 이 땅 속에 묻힌 것은 과연 보물일까? 죽음의 숲에서 탈출한 사람은 정말 없나요? 이 냄새나는 가루는 뭐지? 혹시 야생화의 곰팡이가 핀 건가? 헤브리온 용사님의 방패에 새겨진 기사의 문양은 뭘까? 그래서 지금 한 15초 정도 녹음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복제하는데도 시간이 한 1분 안짝으로 엄청 짧게 걸립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제 목소리를 복제해서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언어를 다르게 다 설정해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한국어입니다. 어때요? 제 목소리 같나요? 이건 제가 직접 녹음한 게 아니라 AI가 만든 목소리입니다. 어때요? 제 목소리하고 좀 비슷하게 소리가 나는 것 같나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목소리였지만 저거 똑같은 거의 비슷한 목소리를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바로 집에 가셔서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한국어 말고 다른 언어는 잘 못합니다. 근데 또 그럴듯하게 이 영어나 일본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at's that sound? It's coming from the cave. What kind of treasure is buried in this land? Has no one ever escaped from the forest? あの洞窟の奥から聞こえる音、なんだろう？この地に埋まっているのは一体どんな宝物なんだろう? 저는 영어나 일본을 저렇게 숙달되게 못하거든요. 근데 금방 복제해서 마치 제 목소리인 것처럼 잘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조금 사실 무섭기도 해요. 왜냐면 저의 그 15초 목소리를 가지고 제 목소리를 흉내내서 제가 하지 않은 말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성형 AI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일상에 보급이 되고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본 멘트가 있습니다. 어떤 멘트였냐면 지금 앞에 있는 분은 우리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AI는 위대한 평준화 도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각자만의 자기 능력이 다르고 예를 들면 글 쓰는 능력도 다르고 요리하는 스킬도 다르고 운전하는 스킬도 다릅니다. 근데 AI는 그런 능력을 평준화시켜줄 수 있는 도구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 게 요즘에 이 GPT를 가지고 글을 쓰는 것들이 여러 군데에 쓰이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 자소서나 이력서를 쓰는 거에 대해서 맞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 선생님들은 또 학생들 그 생활 기록부를 작성하는데 AI를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을 잘 못 쓰는 사람들이나 글을 조금 더 창조적으로 써야 되는 사람들이 쉽게 글을 만들어낼 수 있게 능력을 보완해 주죠. 그래서 이 AI라는 걸 활용하게 되면 내가 부족했던 능력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가 있다. 그럼 이제 그 보완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집중할 부분은 그 보완을 기반으로 내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부분, 더 고도화하는 부분을 인간이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AI의 평준화 도구라는 걸 좀 인식을 하시고 다양한 도구들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이 AI 기술이 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조금 쉽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라는 거는 뭐냐면 인간의 학습 능력, 그리고 추론 능력, 그리고 지각 능력을 기계가 스스로 학습해서 모방하도록 만들 걸 저희가 AI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를 모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예전부터 기술들을 발전을 시켜 왔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딥러닝이 등장을 하고 사람의 신경망, 뇌를 모방한 딥러닝이 등장을 하고 생성형 AI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생성형 AI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줬던 어떤 하나의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존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3차 AI 붐이 일어나기 전에 2차 AI 붐, 조금 더 이런 딥러닝이 발전하기 이전의 AI들은 어떤 형태였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린과 고양이를 컴퓨터한테 구분하게 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린 사진들과 고양이 사진들을 여러 개 모아서 컴퓨터한테 학습을 하고 알려줄 겁니다. 그럼 컴퓨터는
기린과 고양이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데 사실 이게 진짜 학습은 아니에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기린 이미지와 고양이 이미지가 서로 달라지는 그 경계선을 찾는 걸 학습이라고 이 당시에는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노란색이 뭐 예를 들면 기린이고 그다음에 파란색이 고양이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두 이미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그 경계선을 학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딥러닝이 등장하기 이전에 좀 많이 활용됐던 학습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 단점이 뭐냐? 진짜로 기린과 고양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차이점, 경계선을 찾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컴퓨터한테 원숭이 사진을 주어주잖아요. 그럼 원숭이 사진을 가지고 기린과 고양이 영역 중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대답을 합니다. 새로운 원숭이에 대해서는 원숭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요. 만약에 이 원숭이가 기린의 영역에 가까워, 그러면 기린이라고 말하고요. 만약에 이 원숭이가 고양이 영역에 가까우면 고양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도메인에 대해서 뭔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조금 얕은 학습이라 볼 수 있겠죠. 기존에 자기가 봤던 그 차이점만 파악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좀 개선한 방식이 있습니다. 실제 기린의 특징들과 고양이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술이 있는데 바로 우리 이제 GPT의 약자 중에서 끝에 있는 약자인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 GPT는 쭉 풀어서 보시게 되면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트랜스포머 하면 아마 처음에 생각나는 거는 영화 트랜스포머가 좀 생각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단어 그대로 뭔가를 변환해주는 녀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과연 뭘 변환해주느냐? 그래서 처음에 트랜스포머는 밑에 써 있는 것처럼 텍스트를 숫자로 변환하고요. 그리고 그 숫자를 다시 텍스트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는 놈이었습니다. 텍스트를 숫자로 바꾸고 숫자를 텍스트로 바꾼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친절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텍스트를 숫자로 바꾸고 숫자를 텍스트로 바꾸는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파트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앞부분에 인코더라는 부분과 뒷부분에 디코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코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철수는 사과를 먹었다라는 텍스트가 들어가죠. 그럼 이 인코더는 저 문장에 있는 정보를 뽑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각자 머릿속에서 그 사과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빨갛다, 어떤 분들은 상큼하다, 어떤 분들은 맛있다, 뭐 이런 생각이 뜨시겠죠. 그러면 저 인코더의 역할은 들어오는 문장 내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숫자로 뽑아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뽑아낸 거를 저희가 저렇게 표현 벡터라고 해서 숫자 정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 숫자를 가지고 뒤에 있는 디코더는 다시 텍스트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디코더를 생성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는 무언가 들어온 데이터에서 정보를 추출해서 숫자로 만들어주고 그 숫자로 다시 원래 형태로 생성해서 복원하는 이런 구조를 가진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뭐야 진짜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네라는 가능성을 보게 되고요. 이걸 더 발전시키다 보니까 이제는 이미지를 인코더에 넣으면 이미지의 정보가 추출되고요. 음성을 인코더에 집어넣으면 음성의 정보가 추출됩니다. 그리고 그 추출된 정보를 이제 디코더 부분은 생성이니까 이미지 정보를 글자로 바꾸고 음성 정보를 영상으로 바꾸고 뭐든지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든지 모두 다 받아들여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덕분에 생성형 AI가 엄청 발전하면서 지금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은 실제 데이터의 분포를 이해한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덕분에 이제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지금 이제 오른쪽에 수염난 사람이 좀 보이죠? 그러면 이 사진을 인코더에 넣게 되면 이 인코더는 정보를 추출합니다. 그럼 어떤 정보를 추출하느냐? 이 사람의 피부색, 이 사람의 눈 색깔, 이 사람의 수염 정도 이런 정보들 추출해서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뽑아낸 거를 저희가 사람이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저희가 잠재 변수라고 말을 하는데요. 요걸 조절하면 우리가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인코더가 저 입력된 사람의 정보들을 싹 숫자로 만들어줬죠. 그리고 저희가 잠재 변수를 이용해서 수염을 0으로 낮춥니다. 그러면 그 숫자를 다시 디코더한테 넣어주면 디코더는 수염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추출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개입해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기술적으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한 이제 결과물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생성형 AI가 등장하고 나서 지금 이제 다음 단계로 바라보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에이전틱 AI라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아마 2000년대 초반쯤에는 이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예전 이제 전 미국 대통령이죠. 오바마부터도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코딩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캠페인을 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딩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뭔가 업무를 자동화하는 시대로 처음에는 많이 2000년대 초반에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도 나오고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져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자동화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이런 GPT가 등장을 하면서 인공지능을 좀 업무나 일상에 써보자 하는 시대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교육이나 아니면 이런 업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특히 챗GPT를 많이 쓰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벌써 다음 트렌드가 나왔습니다. 다음 트렌드는 뭐냐면 인공지능인데 조금 더 자율성을 띤 인공지능을 활용하자라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죠. 아직 벌써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에 적응하지 못했는데 다음 트렌드라니. 네. 그래서 에이전틱 AI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틱 AI는 복잡한 이런 환경 내에서 단순하게 어떤 예측만 하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조금 더 자율성을 띤 AI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걸 에이전틱 AI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에이전틱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예시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30대 여성을 위한 구두 쇼핑몰을 하나 창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AI 시대이기 때문에 요 AI와 함께 요 창업을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GPT한테 물어볼 겁니다. 나 30대 여성을 위한 구두 쇼핑몰 만들고 싶어. 그러면 30대 여성의 선호도 데이터부터 한번 조사해 줄래?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AI가 관련된 30대 여성들의 선호도를 자료를 알려주겠죠. 그 다음에 나 이번에는 그 구두를 좀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 이런 정보 좀 알려줘 하면은 GPT가 구두의 배치 정보를 또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홈페이지로 만들어야 되니까 홈페이지도 만들어줄래? 라고 부탁을 하면 GPT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인공지능한테 인간이 계속 수동으로 입력하면서 출력 결과를 받아오는 이런 수동적인 관계가 현재의 인공지능 활용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에이전틱 AI는 뭐냐? 인공지능한테 딱 한마디만 하는 겁니다. 나 30대 여성을 위한 쇼핑몰 만들고 싶어 라는 입력을 넣게 되면 인공지능이 다음 스텝을 스스로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30대 여성들의 취향을 먼저 조사하고 그 다음에 대중적인 가격을 좀 설정을 하고 그거를 판매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줘야겠다를 스스로 판단하고 진행해서 최종 결과물을 우리한테 주는 인공지능인 거죠. 굉장히 놀랍죠. 어떤 명령 하나만 넣으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자율적인 인공지능, 에이전틱 AI는 여러분 아마 업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만나보실 겁니다.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나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동료들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어떤 부탁을 하면은 그 부탁을 세세하게 하나씩 해줘야만 나한테 결과물을 주는 동료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거 해줘, 이거 해줘.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남편분들이 뭐 예를 들면은 저거 이쪽으로 옮겨줘, 쓰레기 이렇게 버려줘, 아니면 설거지 몇 시까지 해놔. 이런 식으로 계속 부탁해야만 결과물을 주는 형태겠죠. 근데 에이전틱 AI는 좀 더 자율성을 띈 겁니다. 그래서 동료한테 나 지금 기획서 내일까지 써야 될 것 같아. 이 파트 좀 담당해줘. 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동료가 알아서 그 기획 파트를 조사해서 문서까지 만들어서 저한테 알려주는 거죠. 좀 더 자율성을 띈 거죠. 그리고 이제 남편분들한테도 똑같이 저 오늘 뭐 밖에 잠깐 나갔다 올 건데 알아서 좀 깔끔하게 해놔 라고 말해놓으면은 남편분들이 이제 화장실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해놓고 쓰레기도 버려놓고 이렇게 알아서 하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적인 인공지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자율적인 인공지능을 하는 시대로 많이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나온 기술이 바로 MCP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MCP는 크게 이제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한테 내가 어떤 업무를 줬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한테 내일까지 기획서 써서 메일 보내줘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기획서를 작성하고 그걸 또 메일로 송신하기 위해서 메일 서비스까지도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네이버나 구글 같은 이메일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근데 이
에이전틱 AI 이전에는 사람이 그걸 수동으로 다 해줬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에이전틱 AI는 자기가 스스로 메일에 접속해서 작성을 해서 보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메일에 접속할 수 있는 도구를 쥐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가지려면 그걸 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도구들을 표준화하는 게 바로 이 MCP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로 이제 뭘 만드냐면 인공지능이 접속하는 메일 앱, 인공지능이 접속하는 드라이브 앱, 사람 중심의 앱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선택적으로 골라서 쓰는 앱 마켓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사람이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 사람이 직접 설치해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명령을 내리면 인공지능이 필요한 도구들을 자기가 다운받아서 쓰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표준화하는 프로토콜이 MCP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MCP를 이용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명령 하나만 내리면 자기가 알아서 하나씩 다 계획을 세우고 관련 도구들을 다운받아서 수집해서 처리를 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소프트웨어적인 접근만 말하는 건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접근을 하냐면 현실 세계까지 들어오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실 세계라는 거는 물리법칙이 적용되는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리법칙이 적용되는 인공지능을 저희가 Physical AI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죠. 단순하게 이런 핸드폰이나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그런 전자 세상 말고 현실 세계에 AI가 접근을 할 수 있는 도구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AI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 공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떤 물건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능력도 길러줘야 됩니다.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게 피지컬 AI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로보틱스, 로봇 분야입니다. 로봇을 이용해서 AI가 현실에서 뭔가 어떤 물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우리 이제 GPT를 만든 회사가 로봇 전문 업체인 피규어라는 업체와 함께 합작해서 만든 로봇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놀라운 영상인데 굉장히 잘 움직이거든요.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Hey, Figure One, what do you see right now?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Great,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Great. Can you explain why you did what you just did while you pick up this trash? On it. So I gave you the apple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Great. So, based on the scene right now, where do you think the dishes in front of you go next? The dishes on the table, like that plate and cup, are likely to go into the drying rack next. Great. Can you put them there? Of course. All right. So, how do you think you did? 우리 이제 로봇한테 나 좀 배고픈데 뭐 좀 줄 수 있어? 했더니 로봇이 알아서 앞에 있는 것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사과를 골라서 전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업무를 시키면서 좀 쓰레기 정리하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줬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봐 라고 했더니 두 가지 동작을 동시에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만큼 이런 피지컬 AI를 만드는 기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우리 이런 에이전틱 AI 기술과 이런 로보틱스, 피지컬 AI가 결합되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진짜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인공지능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계속 보시다 보면은 신기한 것도 신기한 거지만 와 저렇게까지 올라가면 진짜 인공지능이 나를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인간의 능력을 진짜 침범하는 거 아닐까라고 위협감을 느끼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 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남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패러다임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을 좀 바꿔서 이제는 인공지능을 좀 함께하고 인공지능을 내가 잘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인공지능을 접해보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일상으로 먼저 한번 뛰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관련해서도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대학생 분들이나 취업 준비생 분들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인공지능을 배우다 보면은 이렇게 기술이 많이 발전하는데 진짜 내가 할 일이 있을까?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직무를 가지시는 분들도 AI를 보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걱정할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또 이 자동차를 활용하는 사람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꼭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자동차를 가지고 내가 버스 운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관광 버스 그죠 관광 기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택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구급대 요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자동차를 만드는 거가 꼭 끝이 아니라 이 자동차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듯이 이 인공지능을 내가 꼭 기술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기보다는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어떻게 더 활용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좀 집중하시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인공지능 때문에 내가 좀 대체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덜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AI에 의해서 일상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AI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AI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거는 우리 시각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청각 장애인 분들은 아무래도 귀가 들리지 않다 보니까 누군가 같이 있을 때 내가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있으면 누가 말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안경에다가 AI를 접목을 시켜서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내가 책을 읽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어. 그러면 시각적으로 텍스트가 보이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건네? 라고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AI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AI도 이미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어린이나 학생들을 위한 AI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재밌는 서비스인데 캐릭터 AI라는 서비스입니다. 요거는 채팅을 하는 건데 그 채팅하는 대상이 캐릭터가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학생들이 어린 친구들이 뭐 위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 캐릭터와 대화를 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를 스스로 한번 알아보는 그런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과학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아인슈타인 AI와 함께 대화하면서 과학에 대해서 좀 한번 합숙해보는 그런 재미난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교육용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농어민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AI 서비스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직접 판매를 나서는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직접 방송을 켜서 우리 제품을 판매하고 홍보를 하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 어떤 멘트를 해야 더 잘 팔릴까 그리고 나의 판매량이 어떻게 될까 같은 것들을 AI가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미 많이 보급화돼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 직장인들을 위한 AI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직장인분들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고도화된 업무들도 많이 하지만 단순 반복 작업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뭐 거래처에서 메일이 왔어요. 그럼 그 거래처 메일이 이게 어떤 납품을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뭐가 잘못됐다고 나한테 불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수많은 메일들을 내가 일일이 다 들어가서 확인하거나 놓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AI가 미리 읽어드리는 겁니다. 메일이 도착하면 바로 AI가 문자를 읽어요. 메일을 읽어서 이거는 뭔가 불량에 관련된 거야. 아니면 뭔가 이거는 어떤 납품을 요구하는 거야를 빠르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불량이 발생하거나 위급 상황이면 바로 요 메일 담당자한테 연락을 가게 AI가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 업무들이나 시급성 업무들을 이렇게 하나의 작업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다 이미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특수한 어떤 걸 배우지 않더라도 이렇게 갖다 끼면서 우리 마치 블럭 조립하듯이 이런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도 AI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실 테지만 이제 가상의 아이돌입니다. 그래서 플레이브라는 가수들인데 저분들은 이제 실제로 사람이 노래를 하긴 합니다. 근데 앞에 있는 그 모든 캐릭터들이 전부 다 AI로 만든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이브라는 우리 가수를 길러내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죠. 이 회사에서도 이렇게 가상의 버추얼 걸그룹 신디8을 데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도 AI에 관련된 인력들을 채용하거나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일상생활 속에서 AI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이 AI가 산업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큰 대표적인 기업들 중심으로 한번 볼 텐데, 사실 이제 AI를 쓰는 산업계가 예를 들면 금융계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보안적인 이슈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는 너무 잘 자리 잡혀가지고 익숙하실 텐데, 여러분 혹시 카드를 계속 쓰다 보면은 내가 쓰지 않았는데 이거 여러분이 쓴 거 맞아요?라고 전화 받으신 경험 있으실까요? 뭔가 내가 쓰지 않은 패턴으로 뭔가 카드가 사용이 되면, 이래서 보통 나는 낮에 주로 많이 써, 저녁에는 카드를 잘 안 써. 근데 갑자기 심야 시간대에 긁혔어. 그러면 연락이 와서 이거 본인이 쓰신 거 맞나요? 라는 경험 한 번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보안적인 문제나 비규칙적인 패턴을 파악해서 알려주는 거를 금융계에서도 많이 이미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이제 마케팅 업계는 당연히 AI를 많이 쓰겠죠. 이런 영상을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고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유통업계에서도 기획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품안을 좀 만들어 가지고 기획할 때, 이런 때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계에서 이 AI가 활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AI를 잘 활용하는 국내 업체 중에서 한 2군데 정도를 제가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우리 네이버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라는 업체는 AI의 거의 이제 핵심,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AI 기술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로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에 AI를 적극적으로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4년도 2분기에는 가장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25년도 2분기 매출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거의 이 2004년도 2분기, 24년도 2분기 매출과 거의 흡사할 정도로 매출을 잘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AI를 활용해서 성장하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다양한 AI 서비스를 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옴니서치라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검색하실 때 보통 텍스트로 입력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이 텍스트로 입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진과 글을 함께 넣어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네이버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옴니서치라고 해서 내가 신발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신발의 브랜드명이나 제품명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봤던 그 사진을 같이 넣는 겁니다. 그러면 요 사진을 올리고 거기에 텍스트를 같이 집어넣어서 검색을 하고 최저가를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지원하는 걸 저희가 옴니서치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또 리치 스니펫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마 이제 검색을 해보시다 보면 예전에 비해서 검색의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이 검색 엔진에서 결과를 내보낼 때 조금 더 표면적인 정보들, 제목 중심으로 해서 결과물을 내줬다면, 이제는 조금 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글, 예를 들면 블로그나 뉴스 기사 안에 있는 글까지 다 이해하면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그 질문, 검색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작업을 AI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훨씬 풍부하고 심도 깊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구글 검색 엔진 많이 쓰시다 보면 요즘에는 검색하시면 기본으로 무조건 생성형 AI가 답변을 주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직접 찾는 것보다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네이버 하면 또 쇼핑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쇼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이걸 판매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판매량을 좀 체크하고 또 판매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AI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AI를 잘 쓰는 업체 중에 하나가 LG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이제 이런 하드웨어 기기들 중심으로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 생활 가전에다 AI를 적극적으로 쓰려고 노력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진작부터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부서들을 신설을 해가지고 분석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회사고요. 지금은 이 AI를 모든 생활 가전에 다 탑재해서 엄청 새로운 제품들 잘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던 스탠바이미 고나 아니면 티운 미니 같은 것들, 제품들, 이런 생활 가전에 인공지능을 넣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런 제품도 냈더라고요. 이제는 요 인테리어성을 띤, 그래서 식물을 키우는데 단순히 식물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의자나 테이블과 결합을 해가지고 인테리어 효과도 같이 가져가는 제품들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런 생활 가전에 좀 접목되어 있는 회사다 보니까 또 어떤 행위를 하냐면, 저희가 인공지능을 쓰다 보면 크게 중앙 집중형 AI와 말단 기기형 AI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 집중형 AI는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챗GPT 같은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모든 여러분들의 요청들을 이 오픈 AI 회사의 컴퓨터로 다 송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픈 AI사가 가지고 있는 그 컴퓨터에 여러분의 질문이 다 들어오게 되고 그걸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의 단점은 뭐냐? 첫 번째는 인터넷이 안 되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내 개인 정보가 그 회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보안적인 심리적 불안감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중앙 집중형 AI를 조금 더 넘어서서 말단 기기형, 저희가 보통 온디바이스 AI로 부릅니다. 그 내가 사용하는 핸드폰, 내가 사용하는 냉장고, 내가 사용하는 노트북, 이런 말단 기기 자체에다가 AI를 탑재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AI가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더라도 내 생활 제품 내에 AI가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답변을 받아볼 수가 있고요. 또 내 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것들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적용해서 이런 노트북에다가, 그래서 우리 LG 그램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그램챗이라고 해서 노트북 내에 기본적으로 AI가 탑재된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따로 뭐 인터넷 없더라도 노트북 내에서 바로 GPT처럼 대화를 하면서 AI 작업들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들의 행보에 맞춰서 우리 국가적으로도 AI를 굉장히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버린 AI 관심 있게 좀 보셨을 텐데요. 이 AI가 거의 이제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AI를 크게 만드는 비용을 많이 투자하는 나라들이 기대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속됨을 좀 없애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인 AI를 만들자라는 움직임이 소버린 AI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국가 대표 AI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것처럼 총 5개 업체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그 다음에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AI 그리고 LG까지.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네이버와 LG까지 다 포함이 됐죠. 그래서 이 5개 업체들이 주변의 협력사들과 함께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표 AI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업들과 국가에서 투자를 하는 만큼 당연히 AI를 활용하려는 인력들, 활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 필요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이런 AI를 만들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인력들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라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취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AI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거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본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은 이제 AI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글 쓰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리터러시 능력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또 컴퓨터가 등장을 하면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이런 걸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AI 리터러시라고 부릅니다. AI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게 필수 능력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AI에 관심을 꼭 가지시고 다양한 AI 활용하시면서 이런 AI 리터러시 능력을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강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황혜도 강사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또 듣고 나니까 걱정보다는 기대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AI를 쓰지만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는 결국 사람의 몫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여러분도 그동안 AI가 너무 멀고 어렵게만 느껴졌다면 AI의 기본 개념을 익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KBC 창사 30주년 특별기획 교양 강좌 AI 시대 내가 만드는 세상,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